역사 다시 2. 신화와 전설을 역사로 바꾼 인류 최초의 모험. 헤로도토스 지음 박수진 풀었음. 6. 세소스트리스에서 아마시스 왕까지. 이집트 왕의 계보. 세소스트리스, 페로스, 프로테우스, 람푸시니토스, 케오프스, 케프렌, 미케리노스, 아시키스, 아니시스, 세토스, 프산메티코스, 네코스, 프사미스, 아프리에스, 아마시스, 유일하게 평민 출신. 이집트의 사제들이 펼쳐놓고 내게 읽어준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에 따르면 제방을 쌓아 멤피스 지방을 홍수로부터 보호한 초대왕 민에서부터 세소스트리스 왕에 이르기까지 330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그들 중 18명은 에티오피아인이고 이집트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저 바빌론 여왕과 똑같이 그 이름이 니토크리스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집트인 남자였다. 이 고대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배를 타고 아라비아 만에서 출발해 바다 저쪽까지 원정하고 귀국하자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원정한 세소스트리스 왕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겠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땅에는 언제나 자신과 조국의 이름, 그 민족을 정복하게 된 내력을 기록한 기념비를 남겼는데 그가 건립한 기념비는 멀리 스키타이와 트라키아까지 미치고 있다. 이 원정 때 세소스트리스 왕이 군대의 일부를 남겨놓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식민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의 이른바 콜키스인은 분명히 이집트인이다. 콜키스인은 이집트인 이상으로 이집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피부색이 검고 머리카락도 곱슬머리다. 이보다 더 유력한 증거는 전 세계에서 콜키스인과 이집트인과 에티오피아인만이 예로부터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니키아인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시리아인은 그 풍습을 이집트인에게 배웠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테르모돈과 파르테니오스 두 강변에 사는 시리아인과 그 이웃에 사는 마크로네스인은 콜키스인에게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세계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위의 민족들 뿐이고 그 방법도 이집트인과 똑같다. 이집트인과 에티오피아인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먼저 그것을 가르쳤는지 나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그것은 명백히 아주 오래된 풍습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콜키스인이 이집트인과 비슷한 점은 두 민족만이 같은 방식으로 아마를 재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나 언어도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사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 왕이 원정을 끝내고 귀국하다가 펠루시온의 다프네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그의 동생이 그와 그의 자식들을 연회에 초대한 뒤 그 주위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6명의 자식 중 2명을 장작 위에 눕게 하고 그들을 다리 삼아 불 바다를 탈출했다는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온 세소스트리스는 동생을 벌한 후 정복지에서 데려온 많은 포로를 동원해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운하를 파괴하거나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거석들을 많이 운반하게 했다. 왕이 운하를 파괴한 이유는 나일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강의 수위가 떨어질 때마다 물 부족에 시달려 염분이 많은 우물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 왕은 모든 이집트인에게 같은 넓이의 사각형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에 따라 매년 공물을 바치게 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홍수로 그 일부를 잃었을 경우에는 왕이 사람을 보내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량하게 한 뒤 공물을 감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동기에서 기하학이 탄생되어 그리스로 건너온 것 같다.
이집트인으로서 에티오피아를 다스린 사람은 세소스트리스 왕 한 사람뿐이다. 그는 자신의 통치의 기념물로 헤파이스토스 신전 앞에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본 듯 30키스 약 13.3m나 되는 두 개의 석상과 4명의 자식의 모습을 본 듯 20페키스 약 8.8m에 이르는 석상을 남겼는데 훗날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왕이 이 석상들 앞에 자신의 상을 세우려 하자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세소스트리스의 제국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사제들이 반대했고 다레이오스도 이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세소스트리스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아들 페로스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한다. 그는 군사적인 업적은 없지만 범람하는 나일강에 창을 던지는 불경한 짓을 저질러 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는 10년 동안 장님으로 지내다가 11년째 되는 해에 부토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처벌 기한이 지나 남편밖에 모르는 부인의 오줌으로 눈을 씻으면 눈이 보이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페루스 왕이 곧 아내의 오줌으로 씻어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후 잇따라 닥치는 대로 여성의 오줌으로 시험해 보았다. 결국 어느 여성의 오줌으로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는데 왕은 눈이 회복되자 왕비를 비롯해 지금까지 시험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여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불태워 죽인 뒤 자신의 눈을 낫게 해준 여성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페루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그 이름이 그리스어로 프로테우스인 멤피스 출신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현재 멤피스에는 헤파이스토스 신전 남쪽에 그를 모신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성역이 있다. 이 성역 안에 이국의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신전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신전은 실은 틴타레우스의 딸 헬레네를 모신 신전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우선 프로테우스의 궁전에 헬레네가 얼마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고 다음으로 이 신전에 이국의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사제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스파르타에서 헬레네를 약탈한 알렉산드로스 파리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에게해에서 역풍을 만나 이집트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의 노예들이 자신들이 도착한 해안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모반을 일으키고 신전 안에 들어앉은 뒤 주인을 모함하려고 그를 비방하고 헬레네에 관한 일 등을 자세히 말했다. 이 보고를 들은 프로테우스 왕은 멤피스로 모두 연행에 오게 한 뒤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고는 결국 알렉산드로스와 배의 승무원들을 이집트에서 추방하고 헬레네를 이집트에 머물게 하고 재물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호메로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사시에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트로이 전쟁에 관한 그리스인의 전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제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메넬라우스로부터 직접 들어 잘 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가 그곳에 상륙하고 진지를 구축한 뒤 사자를 보내 헬레네와 알렉산드로스가 훔쳐간 재물을 반환할 것과 죄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트로이 측이 헬레네와 재물 모두 이집트에 있으며 따라서 이집트 왕 프로테우스가 억류해 놓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인들에게 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트로이를 포위 공격하고 마침내 그곳을 점령했다. 그러나 성을 점령한 뒤에도 헬레네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리스인들도 결국 그것을 믿고 메넬라우스를 프로테우스에게 보냈던 것이다. 한편 프로테우스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은 것은 람푸시니토스였는데 그는 후세의 어느 왕도 그를 능가하기는커녕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한쪽 벽이
궁전의 바깥벽의 일부를 이루는 석조 건물을 짓게 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건축자가 흑심을 품고 벽에서 돌 하나를 쉽게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윽고 창고가 완성되고 왕은 그곳에 막대한 재물과 보물을 보관해 두었다. 세월이 흘러 그 창고를 지은 자가 죽을 때가 되자 두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보물창고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들을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아버지가 죽자 두 형제는 밤중에 몰래 그곳에 들어가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져갔다. 어느 날 창고를 열어본 왕은 항아리에 넣어둔 재물과 보물이 줄어든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자물쇠도 모두 이상이 없고 또 봉인도 뜯겨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보초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적들이 계속 훔쳐가 재물과 보물이 줄어들었다. 창고를 열 때마다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왕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고 재물과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들 주변에 몇 개의 덫을 놓게 했다. 도적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다시 와서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덫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 남자는 자신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재난에 빠진 것을 깨닫고는 곧 소리를 질러 동생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즉시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목을 치라고 말했다.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면 동생도 체포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동생도 옳다는 생각이 들어 형의 목을 친 뒤 돌을 원래대로 해놓고는 형의 머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자 보물 창고에 들어온 왕은 출입구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 안에 머리 없는 시체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윽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즉 머리 없는 도적의 시체를 왕궁의 성벽 밖에 매달고 파수병이 지켜보다가 그 앞에서 슬퍼하거나 우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해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목이 잘린 채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몹시 슬퍼하며 어떻게 하든 죽은 형의 시신을 가져오라고 살아남은 자식에게 명했다. 만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접 왕에게 가서 그를 도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아들은 이런저런 말로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없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가죽부대 몇 개에 술을 가득 채우고는 몇 마리의 당나귀 등에 싣고 성벽 쪽을 끌고 갔다. 시체를 지키고 있는 파수병들 앞까지 오자 그는 느슨하게 묶어놓았던 두 개의 술부대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술이 흘러나오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파수병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게 웬 떡이냐고 생각해서 그릇을 들고 흘러나오는 술을 담으려고 달려왔다. 아들은 파수병들에게 화가 난 듯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이 달래자 곧 마음이 진정되고 화가 풀린 듯한 태도를 취하며 당나귀를 길가로 끌고 가 짐을 고쳐맸다.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농담이 오갈 때쯤 되자 술부대 하나를 파수병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파수병들이 그 자리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들에게도 이왕이면 함께 마시자고 권했다. 물론 그도 그 권유에 응해 그 자리에 끼었다. 마실수록 파수병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어 그는 다시 술부대 하나를 그들에게 주었다. 파수병들이 실컷 술을 마시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잠들어 버렸다. 밤이 이미 이슥해서 아들은 그 틈을 타서 형의 시체를 끌어내린 뒤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머리 없는 도둑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보고를 받고 극도로 분노한 왕이 어떻게 하든 범인을 잡으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자기 딸을 사창가로 보냈다고 한다. 왕은 딸에게 어떤 남자가 다 손님으로 맞이하고 몸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교묘하고 악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만약 왕의 창고에서 재물과 보물을 훔치고 도적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다.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목적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들어 알게 된 도적이 다시 한번 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의 한쪽 팔을 잘라낸 다음 그것을 갖고 공주의 방으로 찾아갔다. 공주가 명받은 대로 질문을 하자 그는 자신이 한 가장 나쁜 짓은 왕의 보물 창고에서 재물과 보물을 갖고 나온 일과 덫에 걸린 형의 목을 친 일이고 가장 교묘하게 저지른 일은 파수병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형의 시체를 훔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공주가 그를 잡으려고 하자 도적이 어둠 속에서 시체의 팔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공주가 진짜 팔로 여겨서 그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이에 도적은 유유히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 일 역시 왕에게 보고되자 그는 도둑의 영리함과 대담함에 깜짝 놀라고는 모든 도시에 사자를 보내 만일 도둑이 왕 앞에 출두하면 죄를 용서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왕의 말을 믿고 그 남자가 대담하게 왕 앞에 나타나자 람프시니토스 왕이 그에게 크게 경탄하며 그 공주를 아내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집트인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자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람프시니토스 왕은 그 후 산채로 그리스인이 하데스 죽은 사람들의 나라라 부르는 지역으로 내려가 데메테르 이시스 풍요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하며 승패를 다투다가 황금 손수건을 선물로 받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이집트에서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집트인의 이런 이야기들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것들을 역사로 받아들이면 되고 나는 여러 민족의 전승을 충실히 기록할 뿐이다. 이집트인은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지하 세계의 지배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마침 그때 태어나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을 처음으로 제창한 것도 이집트인이다. 그리고 영혼이 물, 땅, 하늘에 사는 모든 동물의 몸을 거쳐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돌아올 때까지 3,0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이집트인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여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설인 양 주장하는 그리스인이 몇 명 있지만 여기에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 사제들의 말에 따르면 이 람프시니토스 왕의 시대까지는 훌륭한 정치로 이집트가 크게 번창했지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케오프스, 쿠프가 국민을 온갖 불행 속으로 다 몰아넣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신전을 폐쇄하고 그곳에서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한 뒤 모든 이집트인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했다. 그래서 일부는 아라비아 산맥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나일강까지 운반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배를 통해 나일강 건너편으로 옮겨진 돌을 인계받아 멀리 리비아 산맥으로 불리는 곳까지 운반하게 했다. 언제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3개월씩 교대로 노역에 동원되고 이 돌을 끌고 가기 위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왕은 또 20년에 걸쳐 피라미드를 지었다. 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것은 계단식 구축법으로 맨 먼저 계단을 만들어 놓은 뒤에 나머지 돌을 목재로 만든 기중기를 이용해 한 계단씩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먼저 최상부부터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최하단의 지면에 닿는 부분이 완성되었다. 피라미드에는 이집트 문자로 노역자들이 소비한 무나 양파, 부추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통역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지출된 금액이 은 1600탈란톤에 이르렀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사용 철제품이나 노역자들의 주식이나 의류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된 비용은 분명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다. 돈이 궁한 나머지 케오프스는 마침내 자신의 딸까지 사창가로 보내 얼마간의 돈을 벌어 바칠 것을 명했다고 한다. 케오프스의 치세 기간은 50년에 이르렀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동생 케프렌,
카프라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한다. 이 왕도 형보다 나을 것이 없이 포악한 정치를 했다. 그 역시 피라미드를 세웠지만 케오프스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나 자신이 직접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 왕의 재위 기간은 56년이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은 이 10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전도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집트인은 그들에 대한 증오심에서 이 왕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그 다음으로 케오프스의 아들 미케리노스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한 일을 좋게 보지 않은 그는 신전들을 열고 극도로 고난에 시달려온 국민에게 자유를 주어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며 희생제물을 바치게 했다. 또한 그는 역대 제왕 중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했다. 이집트인이 이 왕을 가장 칭송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케리누스는 이렇게 자비롭게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첫 번째 불행이 닥쳐왔다. 그의 외동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 안이 텅 빈 모구, 나무로 만든 사람 형상을 만들고 여기에 금박을 입힌 다음 그 속에 딸의 시신을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구가 땅속에 매장되지 않고 사이스에 있는 왕궁 안에 아름답게 장식된 방에 안치돼 있었다. 딸의 죽음에 이어 두 번째 불행이 닥쳐왔다. 부토 시에서 왕의 수명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신탁이 내려졌던 것이다. 왕은 화가 나 신탁소에 사자를 보내 신에게 따졌다. 즉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는 신전을 폐쇄하고 백성들을 학대했는데도 장수했는데 신앙심이 깊은 자신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이집트는 150년 동안 고통을 겪도록 운명지어져 있는데 선왕들과 달리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신탁을 들은 왕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등을 준비하고는 해가 지면 불을 밝히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술을 마시며 즐겼다. 그리고 작은 늪지나 숲은 물론 놀기에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든 다 돌아다녔다. 그가 이것을 생각해낸 것은 밤을 낮으로 바꾸어 자신의 남은 수명인 6년을 12년으로 늘림으로써 신탁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왕도 피라미드를 남겼는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 것보다 훨씬 작고 절반만 에티오피아의 돌로 건조되어 있다. 이집트 왕의 계보는 그 후 미케리노스에서 벽돌로 피라미드를 지은 아시키스, 장님 왕인 아니시스, 헤파이스토스의 사제 출신인 세토스로 이어지는데 이때까지를 계산하면 341대가 된다고 한다. 3대가 100년이므로 300대면 1만 년이고 341대면 1만 134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와 달리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태양은 이 기간 중에 4번이나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사제였던 세토스 왕은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무사 계급을 무시하고 몹시 싫어하며 여러 가지로 냉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때까지 무사 계급의 특권으로 주어지고 있던 12아루라의 토지를 몰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본래 이집트인은 사제, 무사, 소치는 사람, 돼지 치는 사람, 상인, 통역인, 뱃사람 등 7개의 계급 중에서 보통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천하게 보고 군사일에 종사하는 무사는 고귀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리스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특히 스파르타가 그렇다. 어쩌면 이것도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같은 그리스인이라도 코린토스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토스의 통치 시대 이후 이집트인이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들은 왕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집트 전역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2명의 왕을 세웠다.
이 12명의 왕은 혼인을 통해 서로 인척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이집트를 다스렸다. 그들은 힘으로 누군가를 퇴위시키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지 않기로 상호 협정을 맺고 이것을 엄격히 지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왕위에 오를 때 신탁이 내려 그들 가운데 헤파이스토스 신전에서 청동 잔으로 술을 바치는 자가 이집트 전역에 군림하게 되리라 예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12명의 왕은 공동으로 기념물을 남기기로 하고 모이리스 호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곳, 악어의 도시라 불리는 곳 반대편에 미궁을 짓기도 했다. 나 자신도 이 미궁을 보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그런데 12명의 왕 중 한 명인 푸산메티코스가 언젠가 헤파이스토스 신전에 모두 모여 희생을 바치게 되었을 때 다른 왕들과 달리 청동투구로 신에게 헌주하는 바람에 오해를 사 다른 왕들에 의해 추방되고 말았다. 그때 제사장이 술을 잘못 세어 황금 술잔을 11개밖에 갖고 오지 않아 마지막 차례였던 푸산메티코스가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것인데 다른 왕들이 그의 행위와 예전에 내려졌던 신탁, 즉 청동 잔으로 술을 바친 자가 이집트 전역을 지배하리라 예언했던 신탁을 결부시켜 생각하고는 그를 작은 늪지대로 축출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 푸산메티코스는 다른 왕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는 청동인간이 바다에서 나타날 때 복수가 이루어지리라는 신탁대로 이오니아인과 카리아인으로 구성된 해적의 무리가 이집트로 표류해 오자 이들과 친교를 맺고 많은 포상을 약속하며 설득해 자기 편으로 삼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집트인과 원군을 이끌고 다른 11명의 왕을 없애고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푸산메티코스는 이집트를 통일하는 데 협력한 이오니아인과 카리아인에게 거주할 땅과 많은 상을 내렸다. 또 이집트인 아이들을 그들에게 맡겨 그리스어를 가르치게 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은 이때 그리스어를 배운 자들의 후손들이다. 푸산메티코스는 54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29년 동안 시리아의 대도시 아조토스를 계속 포위 공격해 마침내 이곳을 점령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아는 한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견뎌낸 곳이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네코스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왕에 의해 완성된 홍해로 통하는 운하에 처음으로 손을 댄 인물이다. 그는 16년 동안 재위하고 왕위는 그의 아들 푸사미스로 이어졌다. 푸사미스는 겨우 6년밖에 재위하지 못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원정을 시도한 후 곧 세상을 떠났다. 다음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프리에스는 28년간 재위하며 증조부 푸산메티코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영화를 누린 인물이었지만 대병력을 파견해 키레네를 공격하다가 대피하고 그때까지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았던 아마시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고귀한 집안 출신이 아닌 아마시스를 처음에는 경시하고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해 민심을 얻었다. 그는 자신과 손님들이 발을 닦는 데 사용하는 황금 대야를 녹여 신상을 만든 뒤 그것을 도시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세워놓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신상에 참배하며 그것을 매우 숭상했다. 이것을 본 아마시스는 이집트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숭상하고 있는 이 신상은 실은 내가 발을 넣고 닦거나 그 안에 토하거나 소변을 보기도 한 대야를 녹여 만든 것이오. 나도 이 대야와 같이 전에는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대들의 왕이 되었으니 우러러 받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그러나 아마시스는 새벽부터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는 열심히 정무를 보았지만 그 후에는 술을 마시며 친구들을 놀리거나 시시하게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아마시스에게 좀 더 위험을 보이며 왕답게 행동하라고 간언했다. 그러자 아마시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활도 당긴 후에는 늦추어 두지 않소. 사람도 마찬가지라오. 언제나 근엄하게 행동하면 머리가 돌거나 멍청해져 버릴 것이오.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 것이오. 아마시스는 사이스의 아테네 신전에 경탄을 자아낼 만큼 훌륭한 거대한 돌문을 세우고 몇 개의 거상과 사람 머리에 사자의 몸을 한 거대한 스핑크스도 복납했다. 또한 그는 그 밖에 이름 높은 신전에도 모두 복납물을 바쳤다. 그의 치세 때 모든 국민이 해마다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집트가 전에 없던 물질적 번영을 누렸다 한다. 나중에 이 법률을 솔론이 받아들여 아테네에서 시행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훌륭한 법률로 여겨지며 잘 지켜지고 있다. 7. 캄비세스의 광란.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 왕 아마시스를 정벌하려고 한 것은 바로 어느 이집트인의 선동 때문이었다고 한다. 안과 의사인 그는 전에 아마시스의 명에 따라 자신이 처자식과 생이별을 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에게 파견된 데 원한을 품고 언젠가 그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마음먹고 있다가 캄비세스를 부추겨 아마시스의 딸을 요구하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시스가 딸을 보내게 되면 분연히 비탄에 잠길 것이고 거절하면 캄비세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한편 아마시스는 페르시아의 국력이 두려워 이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을 페르시아 왕의 첩으로 줄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국립 끝에 선왕의 공주를 자기 딸로 속이고 캄비세스에게 보냈다. 그 후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에 캄비세스가 이 공주에게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자 그녀가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자신은 아마시스가 모반을 일으켜 살해한 아프리에스의 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집트 원정을 촉진시킨 우발적인 사건도 있었다. 아마시스의 용병 중에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으로 지혜도 있고 무용도 뛰어난 파네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복무 조건에 불만을 품고는 캄비세스를 만나려고 이집트를 탈출했다. 이때 마침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을 준비하며 어떻게 사막을 건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네스가 나타나 아마시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원정 행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며 아라비아 왕에게 사절을 보내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부탁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캄비세스는 파네스의 말대로 아라비아 왕에게 사절을 보내 서로 결맹의 서약을 한 뒤 그의 협조하에 물을 공급받으며 무사히 사막을 넘어 이집트로 침입했다. 그러나 이때 아마시스는 44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고 사망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뒤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푸산메니토스가 나일강의 펠루시온 하구에서 진을 치고 캄비세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군이 많은 전사자를 내며 격렬히 싸웠지만 결국 캄비세스의 군대가 승리하고 이집트군은 패주했다. 나는 이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가서 참으로 기묘한 광경을 보았다. 양군 전사자의 유골이 각기 다른 장소에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페르시아인의 두개골은 매우 약해 작은 돌을 던져도 구멍이 날 정도인데 반해 이집트인의 두개골은 돌로 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페르시아인은 어릴 때부터 티아라라는 중절모를 쓰는 습관이 있지만 이집트인은 어렸을 적부터 머리를 깎고 햇볕을 쬐어 두개골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세계에서 이집트만큼 대머리가 드문 나라도 없다. 싸움에 패한 이집트군이 멤피스로 달아난 뒤 그곳에서 저항했지만 페르시아군이 그곳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하자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리비아인과 키레네인 바르카인이 싸우지도 않고 캄비세스에게 항복하고 자진해서 공물을 바치기로 했다.
멤피스가 함락되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캄비세스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프산메니토스 왕을 다른 이집트인들과 함께 교회로 끌고 가 앉히고는 그의 딸에게 노예 옷을 입히고 다른 명문가의 딸들과 함께 물을 깃게 했다. 딸들이 울면서 그 앞을 지나가자 다른 아버지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탄식했지만 프산메니토스는 이를 보고도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캄비세스는 다음으로 푸산메니토스의 아들을 같은 또래의 2,000명의 이집트인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고 나오게 했다. 그들의 목에는 줄이 메어져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푸산메니토스 주변에 있던 이집트인들은 울며 몹시 괴로워했지만 푸산메니토스만은 딸을 보았을 때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나간 뒤 술친구로 푸산메니토스 왕의 연회에 참석하던 노인이 재산을 모두 몰수당해 거지가 된 채 병사들에게 구걸하며 지나갔다. 푸산메니토스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머리를 쳤다. 캄비세스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는 그 이유를 물었다. 푸산메니토스여, 딸이 학대를 받고 아들이 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울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대가 어째서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거지를 보고는 슬퍼하며 경의를 표하는가. 기루스의 아드님이시여, 제 집안에는 큰 소리로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늙음하게 큰 재산을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제 친구의 재난은 울만한 것이었습니다. 푸산메니토스의 이 말을 듣고 이 원정에 참가했던 크로이소스도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있던 페르시아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캄비세스도 동정심이 생겨 그 아들의 처형을 중단하라고 명하는 동시에 푸산메니토스도 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형이 이미 집행된 뒤에 도착했고 푸산메니토스도 그 후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하다가 이것이 발각나 황소의 피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리하여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는 이번에는 카르타고인과 암몬인, 리비아의 남쪽 바닷가에 사는 오래 사는 에티오피아인을 원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논의한 결과 카르타고에는 해상 부대를 파견하고 암몬에는 선발된 육상 부대를 파견하며 에티오피아에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 정탐을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오래 사는 에티오피아인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인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풍습도 색다른 것이 많은데 특히 왕위 계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관습이 있다. 즉, 국민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그에 상응하는 힘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정탐꾼들을 파견하기로 결심하자 캄비세스는 곧 에티오피아어를 할 줄 아는 이크티오 파고이인들을 엘레판티네에서 불러들이기로 했다. 그 사이에 캄비세스는 해군에 명해 카르타고로 진격하라고 했지만 페니키아인이 그 명령을 거부했다. 카르타고와 서약을 맺고 있는 데다가 자식과 같은 도시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시였다. 를 공격하는 것은 신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캄비세스는 페니키아인이 자발적으로 페르시아의 신민이 되길 자청해 왔고 또 페르시아의 전 해군이 그 민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면하게 되었다. 이크티오 파고이인들이 도착하자 캄비세스는 그들에게 에티오피아에 가서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자색 의상, 황금 목걸이와 팔찌, 설화 석고, 눈꽃처럼 생긴 돌덩어리로 조각 재료 등에 사용됨, 항아리에 담은 향유, 야자로 담근 술과 항아리 등을 선물로 가져가게 했다. 이크티오 파고이인 일행이 그 나라에 도착해 왕에게 선물을 바치고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자신들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들이 그곳을 정탐하러 온 줄 짐작하고 강궁을 당겨 보이고는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페르시아인이 이 정도의 강궁을 쉽게 당길 수 있을 때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에티오피아인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의 땅을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는 신들께 감사하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전하라. 그 에티오피아 왕은 자색 의상을 집어들고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사절들이 염색에 대해 설명하자 왕은 페르시아에서는 사람만 아니라 의복마저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군 하고 말했다. 다음으로 황금 목걸이와 팔찌를 보자 왕은 그것들을 착고로 생각하는지 이곳에는 더 튼튼한 착고가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세 번째로 향유를 보고 그 제조법과 어떻게 몸에 바르는지 묻고 사절들의 답변을 듣고는 왕은 의상에 대해 말할 때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왕이 가장 기뻐한 것은 야자로 담근 술이었다. 이어서 왕은 페르시아 왕은 어떤 음식을 먹고 페르시아인은 최대한 얼마나 사는지 물었다. 사절들은 왕은 빵을 먹는다고 말하고 밀 재배법에 대해 설명한 뒤 페르시아인의 최대 수명은 80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똥을 먹고 사니 밀을 재배할 때 인분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일 것이다. 수명이 짧은 것도 놀랄 일이 못 된다고 말하고 그래도 80세까지 사는 것은 이 원기를 북돋아 주는 야자술 덕분일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에는 이크티오 파고이인들이 왕에게 에티오피아인의 수명과 식사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왕은 국민 대부분이 120세까지 살고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으며 삶은 고기를 먹고 우유만 마신다고 말했다. 그 후 왕은 사절들을 제비꽃 냄새가 나는 샘으로 안내하고 이 샘물은 비중이 가벼워 어느 것도 뜨지 못하고 가라앉으며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가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난다고 말했다. 사절들은 이번에는 감옥으로 안내되었는데 이곳의 죄수들은 모두 황금 착고를 차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청동이 가장 진귀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절들은 다음으로 이른바 태양의 식탁을 구경했는데 시 교회의 초원에 온갖 네발 짐승의 삶은 고기가 곳곳에 널려 있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이곳에 놓여 있는 음식은 모두 대지가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은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준비해 두는 것이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에티오피아인의 나라를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자 캄비세스가 격분해 제대로 식량 준비도 하지 않고 또 에티오피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섰다. 테베에 도착하자 캄비세스는 원정군 중에서 5만 명을 선발한 뒤 암몬인을 정벌하라고 명하고 자신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5분의 1도 못 갔는데 식량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나 말 등 운반용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지만 이것들도 곧 떨어졌다. 이때 캄비세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군대를 돌렸다면 처음에 실수를 했더라도 현명한 처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진군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풀을 먹으며 연명해 갔다. 그러나 사막지대에 들어서자 풀마저 사라져서 일부 병사들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즉 10명이 한 조가 되어 추첨으로 뽑힌 자를 한 명씩 잡아먹기로 했다. 이것을 알게 된 캄비세스는 전군이 서로 잡아먹는 참상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 에티오피아 원정을 단념하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한편 그가 암몬으로 보낸 5만 명의 정벌군은 사막지대로 들어가 암몬과 오아시스 중간쯤에 이르러 식사를 할 때 갑자기 맹렬한 남풍이 불어와 정군을 생매장시켜 버렸다 한다. 캄비세스가 멤피스로 귀환했을 때 이집트인이 신성한 소 아피스가 출현했다며 정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피스는 한번 수태하면 다시는 수태할 수 없는 암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집트인의 말에 따르면 천상에서 내려온 빛에 의해 수태해 아피스를 출산한다고 한다. 이 아피스라 불리는 송아지는 전체적으로 검은데 이마에 사각형의 흰 점이 있고 등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있으며 꼬리의 털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혓바닥에는 딱정벌레와 같은 점이 있다.
이집트인에게는 이 송아지가 나타나면 신이 출현했다고 환호하며 이를 축하하는 관습이 있는데, 캄비세스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이 원정에 실패한 것을 이집트인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믿고는 신이 이집트에 출현했는지 직접 확인해 주겠다며 사제들에게 명해 아피스를 끌고 오게 했다. 그래서 아피스가 끌려오자 그가 단검으로 배를 노리고 찔렀지만 겨냥이 빗나가 허벅지를 베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피가 흐르고 칼로 베어지는 것이 무슨 신이냐며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사제들을 채찍형에 처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들을 발견하는 대로 다 죽여버리라고 명했다. 이집트인의 말에 의하면 전에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지만 이런 악행을 저지른 뒤에 캄비세스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한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악행은 친동생 스메르디스를 살해한 것이었다. 이크티오 파고이인들이 에티오피아의 왕에게서 받아 갖고 온 활을 아무도 당기지 못했는데, 이 스메르디스만은 이 닥티로스 약 3.7cm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에 캄비세스가 질투심에서 그를 페르시아로 보내버렸다. 그 후 캄비세스가 꿈을 꾸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사자가 달려와 스메르디스가 옥자에 앉아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보고하는 꿈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스메르디스가 자신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프락사스 패스를 급히 페르시아로 보내 동생을 죽이게 했다. 이어서 캄비세스는 자신을 따라 이집트에 온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여동생도 죽였다. 캄비세스는 아피스의 재앙 탓이든 아니든 가장 가까운 육친들에게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실은 캄비세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간질병이 있었다고 한다. 육체가 난치병에 걸려 있었다면 정신도 당연히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캄비세스의 광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신인 프렉사스 페스의 자식을 활로 쏘아 죽이기도 하고 별다른 잘못이 없는 페르시아인 12명을 체포해 거꾸로 생매장하기도 했다. 이것을 본 크로이소스가 간언하자 캄비세스는 그까지 비웃으며 사형에 처하게 했다.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멤피스에 머무를 때 오래된 묘지를 파헤치고 시체를 구경하기도 하고 신전이나 성소에 들어가 신상을 조롱하거나 불태우기도 했다. 캄비세스가 이렇게 극도의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마고스 형제가 모반을 일으켰다. 그중 한 명은 캄비세스가 자신이 없는 동안 왕가를 돌보도록 페르시아에 남겨놓은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왕에 의해 스메르디스가 암살당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왕위 찬탈을 기도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와 용모가 비슷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고스인 파티제이 테스는 동생을 설득해 마침내 왕의 옥자에 앉혔다. 그 후 파티제이 테스는 곧 전국 각지와 이집트의 군대에 전령을 보내 앞으로는 캄비세스가 아니라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포고했다. 이것을 알게 된 캄비세스는 프렉사스 페스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메르디스를 살려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노려보며 내가 명한 결과가 이것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프락사스 페스는 틀림없이 명대로 하고 스메르디스의 장례까지 지냈다며 누가 명을 전하게 했는지 신문에 봐야 한다고 캄비세스에게 말하고 전령을 다시 부르게 했다. 그 결과 마고스가 포고를 전하게 했음을 알아내고 프렉사스 페스는 모반자는 실은 마고스 형제인 파티제이 테스와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라고 캄비세스에게 말했다. 캄비세스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가 꿈에서 본 스메르디스는 실은 동생 스메르디스가 아니라 마고스 스메르디스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캄비세스는 한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비탄에 잠겼지만 한시바삐 페르시아의 수사로 돌아와 증오스런 마고스 형제를 토벌하려고 급히 출발 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그가 말에 오르는 순간 칼집이 벗겨져 그 칼에 허벅지를 찔리고 말았다. 상처가 난 부분은 전에 그가 단검으로 신성한 소 아피스를 베었던 곳과 같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페르시아의 중신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이 꾼 꿈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주권을 메디아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으라고 명한 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정해진 운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인데 나는 어리석게도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운명을 바꾸려 했다. 이윽고 허벅지와 뼈가 곧 썩기 시작해 재위 7년 5개월 만에 캄비세스는 자식도 한 명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8. 행운의 폴리크라테스. 아이아케스의 아들 폴리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아침 해가 하늘로 떠오르는 기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병력을 일으켜 혁명으로 사모스 섬의 정권을 손에 넣은 그는 처음에는 나라를 3등분하여 형제인 판타그노토스와 실로손에게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 후 곧 판타그노토스는 살해하고 막내인 실로손은 추방해 사모스 전역을 손안에 넣었다. 그는 50노선, 노가 50개인 배, 100척과 1,000명의 공병을 휘하해 두고 상대를 누구든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약탈하고 게다가 어느 곳을 공격하든 작전이 맞아 떨어져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위세가 단 시일 내에 커져 이오니아는 물론 그리스의 전 영토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예컨대 친구의 것이라도 빼앗는 것이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냥 두면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지만 한번 빼앗았다가 돌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폴리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많은 섬을 손 안에 넣고 대륙의 많은 도시들도 점령했다. 그는 이집트의 아마시스 왕과 친선 관계를 맺고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마시스는 그가 운 좋게 계속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충고했다. 친애하는 폴리크라테스 전하, 저는 동맹을 맺고 있는 귀국이 번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마지 않고 있지만 전하의 연이은 행운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신들이 질투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맛보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무슨 일을 하던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마침내 재난을 당해 파멸하지 않은 예가 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나도 귀중해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을 사람들 눈에 더 이상 띄지 않도록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도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방법을 되풀이해 자신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폴리크라테스는 훌륭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가장 애용하는 인장이 달린 반지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 반지는 황금에 에메랄드를 끼워 넣은 것으로 사모스의 유명한 장인 테오도로스의 작품이었다. 폴리크라테스가 배를 타고 멀리 떨어진 바다로 나가 반지를 버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후 5일째 되는 날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어부가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잡게 되자 왕에게 바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왕궁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폴리크라테스는 기뻐하며 시종들에게 배를 가르게 했더니 그 속에서 그가 버린 반지가 나왔다. 그는 이것은 신의 뜻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편지에 자세히 적어 이집트에 보냈다. 아마시스 왕은 이 편지를 읽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것과 깊이 생각하고 버린 것조차 다시 찾게 될 만큼 운이 좋은
폴리크라테스가 언젠가는 반드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사모스로 사신을 보내 동맹 조약을 파기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엄청난 대재난이 닥쳤을 때 폴리크라테스의 맹우로서 느끼게 될 큰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에 필요한 군대를 모으고 있을 때 폴리크라테스가 국민들 몰래 캄비세스에게 사자를 보내 사모스에도 병력 파견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캄비세스가 기꺼이 이를 수락하고 사자를 보내 해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폴리크라테스는 사모스의 시민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만 골라 40척의 3단 노선 노를 세 층으로 배치한 배에 실어 파견하고 캄비세스에게 이들을 다시는 귀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 원정군이 항해 도중에 서로 의논을 하고 사모스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폴리크라테스가 함선을 동원해 이들을 공격했지만 원정군이 이겨 사모스에 상륙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상전에서는 폴리크라테스가 이끈 군대에 패해 스파르타로 달아나 도움을 청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처음에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결국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사모스를 향해 군대를 진격시켰다. 사모스인들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이 전에 메세니아 전쟁, 기원전 8, 7세기 스파르타와 메세니아 사이의 전쟁 때 스파르타를 원조한 데 대한 보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파르타 측의 주장은 다르다. 스파르타인들의 이 출정은 그들이 전에 크로이소스에게 선물하기 위해 수송 중이던 혼주기, 결혼 예물로 주는 그릇과 아마시스 왕이 스파르타에 선물로 보낸 갑옷을 사모스인에게 약탈당한 적이 있어 그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한다. 스파르타인의 이 원정에는 코린토스인도 열의를 갖고 참여했다. 이보다 한 세대 전에 그들도 사모스인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코린토스인과 코르키라인, 이오니아해의 섬에 사는 사람과는 동족이면서 서로 적대하고 있었는데 코린토스의 왕 페리안드로스가 코르키라의 명문가 자제 300명을 환관으로 만들려고 사르디스의 알리아테스에게 보냈는데 이 임무를 맡은 코린토스인들이 도중에 사모스에 들렀을 때 사모스인들이 이 사정을 알게 되자 그 소년들에게 아르테미스 신여기로 도망치라고 가르쳐주고 이리저리 손을 써서 결국 무사히 코르키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페리안드로스가 이 소년들을 환관으로 만들려 한 것도 본래는 코르키라에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그쪽에서 분별 없이 먼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페리안드로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외할아버지인 에피타우로스,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도시 국가의 독재자 프로클레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형 쪽은 이것을 개의치 않았지만 동생 리코프로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경노한 페드리안 드로스가 그를 궁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 후 큰 아들을 계속 추궁해 외조부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낸 페드리안 드로스는 궁에서 쫓겨난 아들이 머무르는 집마다 사자를 보내 그를 내보내게 하다가 급기야는 그를 집에 묵게 하거나 그와 말을 나눈 자는 아폴론 신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 후 아무도 말을 걸거나 집에 맞아 들이는 사람이 없어 리코프로는 처마 밑을 전전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페리안드로스가 안쓰러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만 고집을 부리고 궁으로 돌아오너라.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코린토스의 왕자로서 머지않아 내 재산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일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나다. 어서 궁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나 리코 프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아바마마도 신에게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페리안드로스는 하는 수 없이 작은 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 위해 자신의 집의 하에 있는 코르키라로 보내버렸다. 세월이 흐르자
페리안드로스는 늙어 더 이상 정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코르키라에 있는 리코프론을 불러와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가 보기에도 큰 아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코프론은 아버지의 사자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페리안드로스는 작은 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아들에게는 누나가 되는 딸을 보냈지만 리코프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딸로부터 이런 보고를 들은 페리안드로스가 다시 사자를 보내 자신이 코르키라로 갈 테니 코린토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라고 말하자 왕자가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페리안드로스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코르키라인들이 이 젊은이를 죽여버렸다. 페리안드로스가 보복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스파르타의 대군이 사모스에 도착해 그곳을 포위 공격했지만 40일이 다 되어가도 별 진전이 없어 결국 펠레폰네소스로 돌아갔다. 그리 믿을 수 없는 설에 따르면 폴리크라테스가 납에 금을 입혀 주조하게 한 다량의 화폐를 받고 스파르타군이 철수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것은 스파르타인에 의한 최초의 아시아 원정이었다. 이리하여 행운의 폴리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의 대군을 물리쳤는데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무렵에 또 다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사르디스의 총독은 페르시아인 오로이테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미트로바테스라는 다스킬레이온 행정구의 총독과 입씨름을 벌이다가 그로부터 코앞에 있는 사무스 섬조차 왕의 영토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나이를 자처한단 말이오? 라는 비웃음 섞인 말을 듣고는 어떻게든 폴리크라테스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만큼 유력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즉 오로이테스가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사모스로 사자를 보냈지만 테오스의 시인 아나크레온과 식사를 하고 있던 폴리크라테스가 그 사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오로이테스는 폴리크라테스의 야망을 알고 캄비세스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자신의 신병과 재물을 넘길 테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파견해 달라는 편지를 사모스에 보냈다. 자신의 재물로 충분히 그리스를 제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폴리크라테스는 이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비서역을 맡고 있던 마이 안드리오스를 파견해 재물을 확인하게 한 뒤 직접 배를 타고 현지로 떠났지만 마그네시아에서 결국 비명행사했다. 오로이테스는 폴리크라테스의 사자가 재물을 확인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8개의 상자 속에 돌만 가득 집어넣고 위쪽의 돌 표면에만 금을 입히고 그를 속였던 것이다. 오로이테스는 속아서 온 폴리크라테스를 참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십자가에 매달았다. 폴리크라테스가 사모스를 떠날 때 점쟁이나 측근들이 극구 반대하고 또 그의 딸도 제우스 신이 공중에 매달린 아버지의 몸을 씻고 태양신이 기름을 바르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특히 배를 타고 떠나는 곳까지 따라와 불길한 말을 되풀이하며 단념시키려고 했지만 폴리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배에 올라탔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를 잃는 것보다 평생 시집 못 가는 편이 더 낫다고 대답했다. 결국 수많은 행운을 누렸던 폴리크라테스는 딸의 꿈대로 비가 내릴 때마다 제우스의 신에 의해 몸이 씻기고 해가 뜰 때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으로 기름을 바르는 비운을 맞이했던 것이다. 9. 다레이오스의 즉위. 캄비세스가 죽은 뒤에 사람들은 왕위에 오른 스메르디스는 실은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는 그의 유언을 믿지 않았다. 그가 스메르디스에게 맞서게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왕위에 오른 사람은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라고 굳게 믿었고 프렉사스 패스조차 캄비세스가 죽은 이상 자신이 키루스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래서 마고스는 아무 거리낄 것 없이 옥좌에 앉아
7개월간 백성들에게 인자한 정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즉위 후 8개월째에 접어들어 다음과 같은 경위로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페르시아에서 문벌로든 재산으로든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오타네스가 맨 먼저 의심을 품었다. 그 이유는 왕이 성 밖에 나가지 않고 특히 페르시아인 귀족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에게 사람을 보내 동침하는 자가 키루스의 아들인지 묻게 했다. 그의 딸 파이디메도 캄비세스의 아내였는데 마고스가 캄비세스의 왕비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딸이 사자를 통해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래서 오타네스가 또 다시 사자를 보내 딸에게 아토사를 만나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다. 아토사는 키루스의 딸이고 스메르디스와 남매지간이므로 알아볼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이 전해온 대답은 새 왕이 즉위하자마자 각기 별도의 거처에 살게 해 아토사를 만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왕궁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여자들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오타네스는 점차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딸에게 사자를 보냈다. 파이디메야, 고귀한 피가 흐르는 페르시아의 명문가 출신인 만큼 위험하더라도 너는 아비의 명을 따라야 한다. 만약 그자가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아니라 내가 짐작하는 인물이라면 그자가 더 이상 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페르시아에 군림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가 깊이 잠들면 귀를 만져보거라. 만약 그가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라면 귀가 있을 것이고 귀가 없다면 틀림없이 마고스일 것이다. 키루스가 왕일 때 마고스 스메르디스가 중대한 죄를 지어 직접 그의 귀를 잘라 버린 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타네스의 딸은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침실로 들어가 그와 같이 잤는데 이윽고 마고스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귀 언저리를 만져보고는 곧 귀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었다. 오타네스는 딸의 연락을 받자 페르시아에서 명망이 높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아스파티네스와 고브리아스를 불러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들려주었다. 실은 이 두 사람도 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곧 오타네스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세 사람은 각기 한 명씩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동지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인타프레네스와 메가비조스, 히다르네스를 새로 동지로 받아들였는데 마침 이때 페르시아의 총독인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그곳에서 수사로 오자 그도 동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7명의 동지는 곧 모임을 갖고 서로 맹세를 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다레이오스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실은 왕위에 있는 자가 마고스고 키루스의 아드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라도 마고스를 없애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다 하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곧 결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오타네스가 이 의견에 반대했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여, 이번 일은 경솔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신중히 일을 진행시켜 가야 하오. 그리고 동지도 더 늘려야 하오. 그러나 다레이오스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분, 오타네스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마고스에게 밀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끼리만 알고 모험에 나서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제게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제 권유를 받아들여 오늘 일을 벌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라도 미루면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하기 전에 나 스스로 마고스를 찾아가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다레이오스가 무척 흥분하는 것을 보고는 오타네스도 한 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는 우리에게 하루도 미루지 말고 결행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 그들을 공격한단 말이오. 그대도 잘 알고 있듯이 왕궁에는 곳곳에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지 않소. 어떻게 그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소? 오타네스가 이렇게 말하자 다레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오타네스님, 세상에는 말로는 어려워도 행동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고귀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경비병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페르시아에서 갓 돌아왔고 또 왕에게 부친의 전언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그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남을 속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중요한 문제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동은 정반대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아무 이득도 없으면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을 할 것이고 거짓말쟁이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아무튼 보초병이 쉽게 우리를 들여보내주면 나중에 보답을 하고 저항하면 즉시 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 그 앞에 이르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레이오스의 제안에 고브리아스가 찬성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페르시아인인 우리가 메디아인 마고스, 그것도 귀가 잘려나간 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소? 여러분 중에 캄비세스 전하께서 임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하께서 페르시아인이 마고스로부터 왕권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재난에 처하도록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기억할 것이오. 그때 실은 우리는 캄비세스 전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분께서 동생분에 대해 악에 찬 중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나는 다레이오스의 주장대로 즉시 이곳에서 곧장 왕국으로 달려가 마고스 일당을 처단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지겠소. 고브리아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마고스 형제는 프렉사스 페스의 자식이 부당하게 캄비세스에게 살해되었고, 프렉사스 페스가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매우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프렉사스 페스를 부른 다음 자신들이 페르시아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갖가지 엄청난 재물을 미리 주겠다고 제의했다. 프렉사스 페스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마고스 형제는 이번에는 그에게 페르시아인들을 왕궁의 성벽 밑에 집결시킬 테니 막루에 올라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해달라고 말했다. 프렉사스 페스가 두 번째 요구 조건도 흔쾌히 받아들이자 마고스 형제는 기뻐하며 페르시아인들을 소집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모이자 프렉사스 페스가 막루에 올라가 연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고스 형제가 부탁한 것을 저버리기로 하고 아케메네스에서 시작해 키루스의 아버지 쪽 계보를 설명하고 키루스 대에 이르자 끝으로 그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베푼 여러 가지 큰 은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면 자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밀로 해두었지만 이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캄비세스의 명을 받아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살해했기 때문에 현재의 왕은 키루스의 아들이 아니라 마고스 스메르디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페르시아인들을 향해 그들이 앞으로 마고스 형제를 죽이고 왕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며
갖가지 저주를 퍼붓고는 막루에서 몸을 던졌다. 이것이 평생 페르시아인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프렉사스 패스의 최후였다. 한편 오타네스 등 7인의 페르시아인은 즉시 마고스 형제를 치기로 결정하고 프렉사스 패스에게 일어난 일을 모른 채 신들에게 기원한 후 출발했다. 그리고 중간쯤 와서 듣고 프렉사스 패스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가에서 다시 의논했다. 이때도 오타네스는 신중론을 펼치고 다레이오스는 즉시 결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때 그들 머리 위에서 7쌍의 매가 독수리 2쌍을 바싹 추적하더니 순식간에 그 깃털을 잡아뜯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전조의 7인은 용기 백배의 왕궁으로 돌진하기로 했다. 그들이 왕궁에 이르자 모든 일이 다레이오스의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었다. 보초병들은 명문가 출신의 7인의 페르시아인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검문도 하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안뜰까지 오자 환관들이 서 있다가 무슨 용건이 있어 왔느냐고 물었지만 7인은 단검을 빼들고는 즉시 그들을 찌르고 어전으로 달려 들어갔다. 마침 이때 마고스 형제는 그 안에서 프렉사스 패스가 일으킨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의논하던 중이었는데 환관들이 공격을 받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자 곧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는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 사람은 벽에 걸려있는 활을 집어들고 다른 한 사람은 창을 손에 쥐었다. 그리하여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7인은 두 마고스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그 목을 잘랐다. 그들은 창에 찔려 허벅지를 다친 아스파티네스가 한쪽 눈을 잃은 인타티프레네스를 왕궁을 지키도록 그 자리에 남겨둔 뒤 성 밖으로 달려나가 페르시아인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마고스 형제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페르시아인들은 7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알고는 그에 감격해 자신들도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검을 뽑아들고 다른 마고스 성을 가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기 시작했다. 만약 어둠이 찾아와 학살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마고스 성을 가진 사람들은 씨가 마르고 말았을 것이다. 페르시아인은 이 날을 중시하며 해마다 성대한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를 그들은 마고스 살해의 축제, 마고포니아라 부르고 있다. 마고스들은 이날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 5일이 지나 소란이 가라앉자 마고스 형제에 대항해 반기를 들었던 7인이 모여 페르시아의 국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타네스는 국정의 처리를 국민 전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한 사람의 통치자를 두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소. 독재 정치는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소. 여러분은 캄비세스가 독재자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잊지 못할 것이고 마고스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소?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고 게다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독재 정치요.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일단 독재자가 되면 예전의 심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권력을 잡으면 부귀영화로 인해 자만심이 생겨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또 인간에게는 천성적인 약점인 질투심이 있는데 그 자만심과 이 질투심을 합치면 야만적인 폭력 행위를 불러 일으키게 마련이요. 사실 왕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질투심이 있을 수 없지만 그의 국민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소. 그는 가장 고결한 사람들을 질투하며 죽기를 바라고 가장 천하고 비열한 자들을 총애하며 언제나 그들의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려 하오. 더군다나 왕처럼 변덕스러운 자도 없소. 적당히 칭송하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화를 내고 지나치게 받들면 아첨한다고 미워하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독재자가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여자를 강제로 범하며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처형한다는 것이오. 한편 민주정치는 첫째로 만민의 권리가 평등하고
둘째로 앞에서 말한 독재 정치의 폐해가 없소. 관리들의 추첨에 의해 선출되어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토의해야 하는 문제는 모두 민회에 회부되오. 그래서 나는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자는데 찬성하오. 국민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메가바 조스는 과도 정치, 즉 집단 지도 체제를 역설했다. 오타네스의 왕정에 대한 반대론에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권력을 모두 국민의 손에 넘겨야 한다는 권고는 최상의 견해가 아닌 것 같소. 다루기 어려운 무질서한 군중만큼 분별력이 없고 무례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요. 따라서 독재자의 오만함을 피하기 위해 제어되지 않는 군중에게 주권을 넘기는 것은 결코 견딜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요. 독재자는 언제나 최소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군중은 알지도 못하오. 옳고 적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감각을 타고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무질서한 군중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소. 그들은 겨울철에 불어난 강물처럼 격정적으로 국정에 거칠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오. 무질서한 군중에 의한 민주 정치의 지배는 페르시아의 적이나 받게 하고 우리 페르시아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인물을 선출해 그들의 손에 정치를 맡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속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가장 우수한 인재들에게서 최상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요. 다레이오스가 세 번째로 발언했는데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 대중에 대한 메가바조스 님의 견해는 옳지만 그분의 과도 정치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정치 체제, 즉 민주제와 과도제, 왕정이 각기 최상의 상태로 실현될 경우 마지막 것이 다른 두 체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체제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아주 뛰어난 판단력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대중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나라에 비해 적에 대한 조치에서도 비밀 유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제하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려고 서로 경쟁하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맹렬한 적개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각기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 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그것이 공공연한 반목으로 이어지고 유혈 사태로 종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왕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독재제가 다른 체제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체제 하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행위는 적대감을 초래하지 않고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 사이에 친밀한 우애감을 조성합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몰래 그런 짓을 하기 위해 이마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국민의 선두에 서서 악인들을 쳐부수고 이런 위대한 공적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곧 왕으로 지명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왕정이 가장 우수한 정치 체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요약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대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민주정치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과도제입니까? 왕정입니까? 단 한 사람 키루스 전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독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잘 되어갈 때에는 조상 전례의 관습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바꾸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독재제, 과도제, 민주제를 추천하는 세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7명 중 4명이 다레이오스의 견해를 지지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고 싶어 했던 오타네스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지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추첨으로 정하든 국민이 선택하게 하든 그 밖의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대들과 왕위를 다투고 싶지 않소. 나는 남을 지배하는 것도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도 싫기 때문이요. 따라서 나는 지배자의 지위를 단념하겠지만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소. 그것은 나는 물론
내 자손 대대로 누구의 집에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오. 6인이 오타네스의 이 조건을 받아들여 오타네스는 국외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그 일족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자유 독립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법률은 지키지만 원하지 않는 한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남은 6인은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왕을 뽑을 수 있을지 의논했다. 그들은 누구든 왕위에 오를 경우 먼저 이번 봉기를 추진하고 동지들을 규합한 오타네스의 공을 높이 평가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특권으로서 해마다 귀한 선물을 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7명에게 공통되는 사항으로 누구든 왕이 왕비와 동침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시종의 안내 없이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고, 또 왕이 동지들 이외의 가문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게 했다. 왕위에 누가 오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즉 6인이 이튿날 아침에 도시의 교회로 함께 말을 타고 나갔을 때 해가 뜬 뒤 맨 먼저 우는 말의 주인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로 작별한 뒤 다레이오스가 마부인 오이바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이바레스, 우리는 이렇게 왕을 선출하기로 했다. 즉 우리가 말을 타고 나갔을 때 해가 뜬 뒤 맨 먼저 말이 우는 사람이 왕국을 맡기로 했다. 그러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위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보거라. 이 마부는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다레이오스의 입장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주인님께서 임금님이 되실 테니까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오이바레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는 다레이오스의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암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자 그 암말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메어든 뒤 다레이오스의 말을 그곳으로 끌고 가 암말 주위를 스칠 듯 말 듯 여러 번 돌고 나서 교미하도록 풀어주었다. 다음날 새벽녘이 되자 6인이 약속한 대로 말을 타고 모인 뒤 교회로 달려나갔는데 전날 밤에 앞말이 메어 있던 곳에 이르자 다레이오스의 말이 앞으로 달려가며 울었다. 그와 동시에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차례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다레이오스가 수건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늘의 뜻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다레이오스 앞에 엎드렸다. 이리하여 히스타스 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왕위에 올랐다. 키루스와 캄비세스에 의해 평정된 땅과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복속되었다. 아라비아를 제외한 전 아시아가 신하로서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명령을 따랐다. 아라비아인은 일찍이 페르시아에 예속되지 않고 캄비세스의 이집트 원정시 편의를 봐주어 우방이 되어 있었다. 다레이오스는 또 페르시아인으로서는 최상급의 혼인을 했다. 그는 키루스의 딸 아토사와 아르티스토네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토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오빠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갔다가 그 뒤에는 마고스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이지만 아르티스토네는 처녀였다. 그 외에 그는 키루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의 딸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마고스의 정체를 폭로했던 저 오타네스의 딸도 손에 넣었다. 이리하여 다레이오스의 권력이 왕국 전역에 고루 미치게 되었는데 그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페르시아는 제외하고 전 영지를 20개의 주로 나누고는 총독을 임명하고 각각의 납세액을 정했다. 그는 페르시아만은 특별 취급을 하며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키루스나 캄비세스의 시대에는 정해진 납세 제도가 없고 백성들이 단지 헌상품만 바칠 뿐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다레이오스는 상인, 캄비세스는 폭군, 키루스는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있다. 다레이오스는 모든 면에서 상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고 캄비세스는 가혹하고 동정심이 없었으며 키루스는 언제나 친절하게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레이오스가 정한 20개의 징세구와 납세액은 다음과 같았다. 제1구
아시아에 거주하는 이오니아인, 마그네시아인, 아이올리스인, 카리아인, 리키아인, 밀리아스인, 팜필리아인, 은 400탈란톤. 제2구 미시아인, 리디아인, 라소리오이인, 카발리오이인, 히겐 네이스인 500탈란톤. 제3구 해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해안에 거주하는 헬레스폰토스인, 프리기아인, 아시아에 거주하는 트라키아인, 파플라고니아인, 마리안 디노이인, 시리아인 360탈란톤. 제4구 킬리키아인 360마리의 백마와 은 500탈란톤. 제5구 면세지구인 아라비아인의 거주 지역은 제외하고 킬리키아와 시리아의 국경에 건설된 포시 데이온 시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 일대, 여기에는 페니키아 전역과 이른바 팔레스타인, 시리아 및 키프로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350탈란톤. 제6구 이집트, 리비아, 이집트구에 편입된 키레네, 바르카 700탈란톤과 어류 및 곡물. 제7구 사타기다이인, 간다리아인, 다디카이인, 아파리타이인 170탈란톤. 제8구 수사 및 그 밖의 키시아 지구 300탈란톤. 제9구 바빌론, 그 밖의 아시리아 지구 1000탈란톤 및 거세된 남자 아이 500명. 제19 아그바타나와 그 밖의 메디아 지방 파리카니 오이인, 오르토코 리반 티오이인 450탈란톤. 제11구 카스피오이인, 파우시카이인, 판티마토이인, 다레이타이인 200탈란톤. 제12구 아이글로이인까지 포함된 박트리아인 360탈란톤. 제13구 팍티이케 아르메니아인 및 흑해에 이르기까지의 인근 여러 민족 400탈란톤. 제14구 사가르티오이인, 사랑가이인, 타마나이오이인, 우티오이인, 미코이인 및 홍해섬 지방의 주민들 600탈란톤. 제15구 사카이인, 카스피오이인, 제11 징세구와 다른 민족 250탈란톤. 제16구 파르티아인, 코라스 미오이인, 소그도이인, 아레이오이인 300탈란톤. 제17구 파리카니 오이인, 아시아의 에티오피아인 400탈란톤. 제18구 마티에노이인, 사스페이레스인 및 알라 로데이오이인 200탈란톤. 제19구 모스코이인, 티바레노이인, 마크로네스인, 모시노이 코이인, 마레스인 300탈란톤. 제29 인도인, 사금 360탈란톤. 금을 은의 13배로 계산한 뒤 이것을 모두 합치면 해마다 다레이오스에게 납입되는 세금은 1만 4,560탈란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 외에 여러 섬 지방 및 테살리아에 이르는 유럽 주민들로부터도 세금을 거두었다. 또 세금과는 다르지만 에티오피아인과 콜키스인, 아라비아인도 해마다 공물을 바쳤다.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이 세금으로 받은 금은을 이렇게 보관했다. 즉 그것을 모두 녹여 토기 항아리에 붓고 이것이 항아리에 가득 차고 굳으면 항아리를 부수어 없애버렸다. 그리고 화폐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양을 새로 주조하게 했다. 10. 아시아, 리비아, 유럽. 페르시아인의 거주지는 아래쪽으로는 홍해라 부르는 남쪽 바다에 이르는데 그 북쪽에는 메디아인이 살고 있다. 메디아 끝에는 사스페이레스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시스 강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흑해까지는 콜키스인의 영토다. 이 지역에서 두 부분이 바다 쪽을 향해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하나는 파시스 강을 기점으로 흑해를 따라 헬레스폰토스에서 트로이령의 시게이온으로 뻗어 나간 뒤 남쪽으로 돌아 트리오피온 고지에서
미디안 드로스만에 이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 땅에서 남쪽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돌출부로 이곳에 아시리아와 아라비아가 있다. 이 돌출부는 다레이오스가 나일 강과 운하로 연결시킨 아라비아만에서 일단 끝난다. 페르시아에서 페니키아까지는 땅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페니키아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바다인 지중해에 닿아 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서쪽 지역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페르시아인, 메디아인, 사스페이레스인, 콜키스인이 사는 지역 북동쪽에서는 아락세스 강이 해가 뜨는 방향에서 카스피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다소 확실한 이야기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인 중에서 가장 동쪽에 사는 민족이다. 다레이오스는 나일강을 제외하고 악어가 서식하는 유일한 강인 인더스강의 하구에 대해 알고 싶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배에 태운 뒤 탐험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팍티이카라 불리는 지역의 카스 파티루스 시를 출발하자 강을 따라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하구에 이르러 바다로 나간 다음에는 서쪽으로 진로를 잡고 결국 30개월 뒤에 아라비아만에 도착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다레이오스가 인도를 정복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인도 동쪽 지방은 별도로 치고 인도의 주변 역시 큰 돌출부로 생각된다. 인도인이 다레이오스 왕에게 바친 사금은 북부의 사막지대에서 채취된 것이다. 이 사막에는 개보다는 작지만 여우보다는 큰 개미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스의 개미들과 똑같이 땅속에 집을 짓고 모래를 밀어 올려 수북이 쌓아 올린다. 금은 이 모래 속에 섞여 있다. 인도인들은 각자 2마리의 수 낙타와 최근에 출산한 1마리의 암낙타에 멍에를 씌우고 가장 폭염이 심할 때 모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 계산을 하고 출발한다. 개미들이 이때에는 더위를 피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서는 해가 뜰 때부터 시장 문을 닫을 때 정오경까지가 가장 무더운데 그리스의 정오 때보다도 훨씬 더 무덥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인도인들은 자루 속에 모래를 가득 퍼 담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난다. 개미들이 냄새를 맡고 곧 추격해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개미들은 다른 어떤 동물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개미들이 집결하는 사이에 멀리 달아나지 못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 또 이때 걸음이 느린 2마리의 수 낙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도중에 차례로 버리지만 암낙타는 출발지에 남겨놓은 새끼를 생각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인도인은 많은 종족으로 나뉘어 있고 언어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유목민도 있고 강에 둘러싸인 습한 땅에 살며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 날 것 그대로 먹는 종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죽이지 않고 채식만 하며 살아가는 종족도 있다. 인도인은 모두 짐승처럼 공공연히 성행위를 하고 피부색도 에티오피아인처럼 까맣다. 또한 정액도 다른 인종처럼 희지 않고 에티오피아인처럼 검다. 그리스가 온화한 기후라는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면 세계의 저 끝에 있는 지역은 풍요로운 산물이라는 천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도에는 앞에서 말한 사금 외에 금도 무진장 묻혀 있고 말을 제외한 다른 4발 짐승이나 조류는 다른 나라의 동물보다 훨씬 더 크다. 또 인도에는 열매에서 양털보다 더 질이 좋고 아름다운 털실을 뽑는 야생 나무도 있다. 인류가 살고 있는 가장 남쪽 끝 지방은 아라비아인데 유향이나 모략, 계피, 육개, 개수나무 껍질, 방향악교 등이 산출되는 곳은 세계의 이 지역밖에 없다. 그런데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들을 크기는 작지만 울긋불긋한 색깔에 날개 달린 뱀들이 떼지어 살면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유향을 채취할 때 아라비아인들은 페니키아인이 그리스에 수출하는 스타락스 향을 피워 이 뱀을 쫓아버린다. 아라비아인의 말에 따르면 이 뱀의 경우 살모사처럼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먹어치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 나라가 이 뱀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의 섭리 같은 것이 작용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약한 동물은 번식을 많이 하는데 반해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은 번식력이 약하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새에게도 쫓기며 잡아먹히는 토끼만 보더라도 번식력이 무척 강하다. 임신 중인데도 다시 새끼를 베는 것은 토끼뿐이다. 이와 반대로 가장 강하고 사나운 사자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서 자궁도 함께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체 안에 있는 새끼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궁을 긁어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라비아의 날개에 달린 뱀의 경우에도 수컷이 교미하다가 정액을 배출해 수정시키면 암컷이 수컷의 목을 물고 다 먹어치울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암컷 역시 다음과 같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즉 태내에 있는 새끼가 아비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인지 모래를 다 갉아 먹은 뒤에야 밖으로 나온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의 동쪽 지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으로 리비아도 아시아의 연속된 큰 돌출부로 볼 수 있다. 그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은 이집트 부근이고 지중해에서 홍해까지의 거리는 겨우 1000 스타디온 177.6km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좁은 부분을 지나가면 리비아 지역이 광대하게 펼쳐진다. 이쪽 방향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맨 마지막 지역은 남쪽이 해가 지는 방향으로 기우는 곳에 있는 오래 사는 에티오피아인의 나라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금과 거대한 코끼리, 온갖 야생 수목, 흑단 등이 산출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체구가 크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수명도 제일 긴 사람들이 살고 있다. 리비아도 아시아와 붙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사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집트 왕 네코스였다. 그는 나일강에서 아라비아만으로 통하는 운하 건설을 중지시킨 뒤 페니키아인들을 탑승시킨 선단을 아라비아만에서 출발시켰다. 그들은 홍해를 경유해 남쪽 바다 인도양으로 항해하고 나서 리비아 연안을 빙 돌고 3년째 접어들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나 지중해로 들어온 다음 이집트로 돌아왔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항해 도중에 식량이 떨어지면 리비아의 해안에 상륙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끝낸 뒤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리비아의 남단을 돌자 태양이 언제나 그들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믿기 어렵다. 이리하여 리비아와 인도 서쪽의 아시아 모두 남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그 동쪽과 북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만 유럽이 다른 두 대륙을 합한 길이만큼 뻗어 있다는 것만은 잘 알려져 있다. 본래는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인 대지에 어째서 여자 이름에서 유래된 세 개의 이름 아시아, 리비아, 유럽을 말함이 붙여졌는지 또 어째서 이집트의 나일강과 콜키스의 파시스 강이 그 경계선이 되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대부분의 그리스인의 말에 따르면 리비아는 그 지방의 여자 이름을 딴 것이고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내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리비아인은 아시아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그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내 아시아가 아니라 코티스의 아들 아시아스에서 유래된 것이고 또 사르디스에 사는 아시아라는 부족의 명칭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그 명칭이 티로스의 여성 에우로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에우로파는 아시아 출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에는 온 적이 없다. 그녀는 페니키아에서 크레타에서 리키아까지 밖에 항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어찌되었든 유럽이 에우로파에서 유래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리비아와 아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의 흑해 지방에는 스키타이인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무지한 미개 민족들이 살고 있다. 흑해 안쪽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 중에 스키타이인과 아나카르시스인을 빼고는 문명화된 생활수단을 갖고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가장 중요한 인간사 중 하나만은 스키타이인이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도시를 건설하거나 성을 쌓거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 끌고 다니는 수레 안에서 거주하고 말 위에서 활과 화살을 갖고 싸우며 가축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살아 돌아갈 수 없고 그들이 피하려 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잡을 수 없다. 확실히 이들은 무적이고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풍토도 그들의 이런 생활 양식에 적합하다. 즉, 그들의 국토는 풀과 물이 풍부한 평원이다.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웅대한 것은 맨 서쪽에서 흐르고 있는 이스트로스 강, 다뉴브 강이다. 이 강은 5개의 하구가 있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수량에 변함이 없다. 물의 원천은 유럽의 가장 서쪽 끝에 살고 있는 켈트인 땅에 있고 그곳에서 전 유럽을 관통하며 스키타이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강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하천인 이유는 다른 여러 개의 지류가 흘러들어와서 수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나일 강은 강이든 샘이든 흘러들어와 수량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스트로스 강의 수량이 일정한 것은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눈만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눈도 녹고 폭우도 자주 내린다. 여기에서는 여름이 우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양이 수분을 많이 증발시켜도 흘러들어오는 수량이 많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밖에 티라스강, 히파니스강, 보리스테네스강, 게로스강, 타나이스강 등도 이스트로스 강의 동쪽 평야를 흐르며 흑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트로스 강 다음으로 큰 것은 보리스테네스 강이다. 이 강의 물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식수용으로 가장 적합하며 또 가장 맛 좋은 물고기도 많이 서식한다. 이 강 연안에는 가축을 키우는데 알맞은 질 좋고 풍부한 초지가 있고 또 땅이 기름져 곡물을 재배하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이 강의 수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하구에서 배로 40일이 소요되는 게로스 지방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그 북쪽에서는 어떤 나라를 지나며 흐르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아마도 무인지대를 흐르고 있을 것이다. 보리스 테네스 강은 흑해 근처에 이를 즈음에 히파니스 강과 합류해 늪지대로 흘러들어간다. 히파니스 강가에는 보리스 테네스인이 살고 보리스 테네스 강에서 판티카페스 강 중간 지대에는 농업을 하는 스키타이인이 거주하고 있다. 케로스 강은 보리스 테네스 강 상류에서 갈라진 강으로 이 강을 경계로 서쪽에는 유목 스키타이인, 동쪽에는 왕족 스키타이인이 살고 있고 왕족 스키타이인이 사는 지역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 타나이스 강이다. 이 타나이스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스키타이령이 아니다. 그곳에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민족은 사우로 마타이인이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 테르모돈에서 싸운 아마존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여인들로 이루어진 아마존족은 스키타이어로 아이오르파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성 살인자들이라는 뜻이다. 아마존족이 그리스인들에게 패한 뒤 포로가 되어 세 척의 배에 실려가다가 남자들을 습격해 모두 죽었지만 배에 관한 지식이 없어 그 후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다가 마이오티스 호반의 자유 스키타이인의 영지에 도착했다. 스키타이인들은 처음에는 아마존족을 보통 남자로 생각하고 싸움을 걸었지만 싸움이 끝나고 시체를 보고 나서야 적들이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스키타이인들은 더 이상 아마존족을 살해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젊은 남자들을 아마존족의 숫자만큼 선발한 뒤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야영하라고 지시했다. 스키타이인들은 아마존족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아마존족도 스키타이인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괴롭히려 들지 않았다. 쌍방의 야영지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 갔다. 젊은이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와 말만 가지고 사냥하거나 약탈을 하며 똑같이 생활했다. 그런데 아마존족은 한낮이 되면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흩어져 용변을 보는 습성이 있었다. 스키타이의 젊은이들도 이것을 알고 따라했는데 한 젊은이가 홀로 있는 아마존 여성에게 다가갔지만 그녀가 거부하지 않고 남자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여자가 손짓 발짓으로 내일 동료를 데리고 이곳으로 와 달라고 했다. 젊은이가 다음날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어제 만났던 장소로 갔다. 그러자 아마존 여성이 동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윽고 다른 젊은이들도 나머지 여성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야영지를 합쳐 함께 살게 되었고 남자들은 각기 몸을 섞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배우지 못했지만 여자들이 차차 남자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은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재산도 있소. 그러니 이런 생활은 그만두고 우리 민족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돌아가도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아마존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네 나라의 여자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거예요. 서로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활도 쏘고 창도 던져요. 말도 타고요. 하지만 여자들이 하는 일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네 나라 여자들은 이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수레 안에서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들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우리를 계속 아내로 데리고 살고 싶고 또 정직한 남자로 여겨지고 싶으면 부모님께 돌아가 각기 자신들에게 할당된 재산을 분배받아 갖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어디든 가서 우리끼리 살기로 해요. 젊은이들은 납득을 하고 여자들 말대로 했다. 그들이 재산을 분배받아 갖고 돌아오자 그녀들이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부모님에게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노략질로 스키타이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를 계속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세요. 즉 함께 이 땅을 떠나 타나이스강 건너편으로 가서 살도록 해요. 젊은이들은 이번에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타나이스 강을 건넌 다음 해가 뜨는 방향으로 사흘간 이동하고 다시 마이오티스 호에서 북쪽으로 사흘간 더 간 뒤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해 그곳에 정착했다.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조상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말을 타고 남자들과 함께 아니면 따로 사냥하러 나가고 전쟁에도 참여한다. 그들이 쓰는 말은 부정확한 스키타이어로 이것은 아마존족이 스키타이어를 올바르게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우로 마타이인이 사는 지역에는 야생수든 재배수든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그 너머에 있는 부디노이인의 나라에는 온갖 종류의 수목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이곳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7일간 무인지대가 계속되고 그 끝 부분에서 약간 동쪽으로 돌아가면 수렵 생활을 하는 티사게타이 민족이 있다. 그 이웃에는 이르카이 민족이 살고 있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또 다른 스키타이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왕조 스키타이인과 충돌한 끝에 이곳으로 이주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자갈과 바위 투성이의 황무지가 계속된다. 이 지역을 한참 지나면 높은 산맥, 우랄 산맥, 기슭에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대머리인 종족이 살고 있다. 납작코에 턱이 길고 옷은 스키타이인과 같지만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 나로서는 믿기 어렵지만
대머리족이 사는 지역 위쪽의 산속에는 사냥의 다리를 지닌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그 너머에는 1년 중 6개월 가는 계속 자는 인종과 외눈박이 종족이 있다고 한다. 이상 열거한 지역은 모두 혹한 지대다. 1년 중 8개월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춥다. 땅에 물을 붓고 불을 쬐어야 진흙을 갤 수 있을 정도다. 아조프 해와 킴메리아 보스포러스 해협, 게르체 해협 모두 얼어붙기 때문에 스키타이인이 신도 2인의 나라를 칠 때는 마차를 타고 이곳을 건너 공격해 들어간다. 다른 지방에서는 말이 추운데 계속 서 있으면 동상에 걸리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말이 혹독한 추위에 잘 견뎌낸다. 이와 반대로 다른 지방에서는 당나귀나 노새가 추위에 강한데 이곳에서는 당나귀나 노새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다. 스키타이에 소의 뿔이 없는 것도 이 추위 때문인 것 같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새끼 양이 태어나면 금세 뿔이 나는 리비아도라는 구절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확실히 열대 지방에서는 뿔이 빨리 자라지만 몹시 추운 곳에서는 가축의 머리에 뿔이 전혀 혹은 거의 나지 않는다. 스키타이인은 대기가 깃털로 가득 차 있어서 대륙의 북쪽으로 더 갈 수도 없고 그 지역을 볼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깃털은 그 땅에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말하는 것 같다. 유럽의 북부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인 것도 그 지방의 겨울 추위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다. 트라키아 북쪽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트로스 강을 건너면 무인지대가 끝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스트로스 강 저편에 살고 있다고 내가 들은 유일한 민족은 시긴나이라는 민족인데 이들은 메디아풍의 옷을 입는다고 한다. 트라키아인의 말에 의하면 이스트로스 강 건너편 지역에는 벌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을 법하지 않다. 벌은 원래 추위를 못 견디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나는 북극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도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방인들의 말에 따르면 에리다노스라는 강이 북해로 흘러 들어가고 그곳에서 호박이 채취된다고 한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주석의 원산지라는 주석의 섬이 실제하는지도 나는 알지 못한다. 에리다노스라는 강의 이름도 그리스어고 그 지방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시인 누군가가 지어냈을 것이다. 또 나는 유럽 저쪽에 바다가 있다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본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 유럽 북쪽에 다량의 금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어떻게 채취되는지는 알 수 없다. 외눈박이 인종이 금을 지키고 있는 괴조 그리프스에게서 빼앗아 온다고 하지만 그런 인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아무튼 다른 지역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맨 끝 지방에는 우리가 가장 귀중하고 진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